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상황, 바로 제6장 대량재해 파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시죠. 대한민국 재난응급의료체계 국가지휘체계부터 현장 중증도 분류 전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교통사고나 심정지 상황은 보통 환자 1명의 다수의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투입되어 최선의 처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량재해, 즉 재난 상황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환자는 수십, 수백 명인데 우리 의료진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혼돈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찾을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국가가 어떻게 경보를 발령하고 어떤 지휘 구조로 인력이 투입되며 최종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어떤 전술과 알고리즘으로 환자의 생사를 분류할 것인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처치 기술을 넘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체계를 논하기 전에 도대체 재난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이란 통상적인 우리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의 위기 상태를 뜻합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자연재난입니다. 태풍, 홍수, 지진, 폭염, 심지어 소행성 충돌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피해입니다. 둘째, 사회재난입니다. 화재, 붕괴, 폭발, 대형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화생방 사고, 그리고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감염병의 확산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사고 현장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화면 오른쪽의 붉은 박스를 보십시오. 사상자의 수가 우리가 가진 가용 의료자원을 압도해버리는 상황, 이것을 우리는 다수 사상자 사고 MCI라고 부릅니다. 이 MCI 상황에서는 평상시의 의료윤리나 응급처치 지침이 적용될 수 없으며 완전히 새로운 재난 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재난응급의료체계는 뼈아픈 희생을 치르며 그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떤 대형 재난이 어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가져왔는지 흐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1994년과 1995년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때의 뼈아픈 교훈으로 1994년 마침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적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고 1995년에 바로 여러분의 선배인 응급구조사가 공식적으로 배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입니다. 다수의 환자를 적합한 병원으로 분산 이송해야 할 뼈저린 필요성을 느끼고 선진국형 재난의료지원팀 DMAT 개념을 도입해 2007년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DMAT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기존 20개소였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2024년 현재 44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과거의 비극을 발판 삼아 진화해왔다는 무거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재난 관련 법과 지휘체계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기관별 용어 정리가 필수입니다. 아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화면의 대시보드를 보시죠. 중앙의 육각형 허브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재난 시 모든 응급의료 자원과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뇌 역할을 합니다. 좌측 상단의 재난관리주 관기관은 사고 유형별로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같은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 아래 긴급구조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구조를 전담하는 소방청, 소방서, 해양경찰청을 지칭합니다. 우측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소방을 도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대안적 십자산하 응급의료기관 등을 말하며
재난거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유하고 현장에 재난의료지원팀 DMET을 파견하는 핵심 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현장응급의료소는 이 모든 자원이 도착해 사상자를 분류하고 처치, 이송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설치하는 총괄 통제소입니다. 이 용어들의 정의를 명확히 짝지어 두시기 바랍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와 의료진은 4가지 대응 단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가고시 단꼴입니다. 각 단계별 판단 기준과 핵심 행동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관심 분류 단계입니다. 소방 대응 1단계 이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징후를 감시하는 평시 진입 직전 단계입니다. 둘째 주의 LO 단계입니다. 이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전개가 예측될 때 능동 감시를 하고 유관기관에 경고를 전파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경계 오렌지 단계입니다.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다수의 중증 환자가 발생해 상황이 장기화될 때 발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경계 단계부터 본격적인 의료 대응 개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DMET 출동과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넷째, 심각 레드 단계입니다. 일상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명백한 대형 재난으로 전국적인 의료 대응 총력이 확대되는 단계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의료 대응이 개시되는지 꼭 체크해 두십시오.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에서는 누가 지휘봉을 잡느냐가 생존율을 결정합니다. 화면의 지휘 체계도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 저장해 두세요. 최상위에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맡는 지역 대책본부장이 있습니다. 자원을 지원하죠. 그 아래 재난 현장의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는 절대적 권한은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관할 소방서장이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곳, 바로 의료를 담당하는 현장응급의료소장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현장의 의사가 소장을 맡는 게 아닙니다.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맡습니다. 보건소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소 전반을 감독합니다. 이 현장응급의료소 아래에는 정확히 3개의 텐트, 즉 3개의 반이 편성됩니다. 사상자를 중증도에 따라 나누는 중증도 분류반, 분류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응급처치반, 그리고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 이송하는 이송반입니다. 이 3개의 반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현장이 통제됩니다. 재난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하얀 조끼의 천사들, 재난 대응 인력을 3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팀별 출동 시간과 인원 구성을 비교하는 문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첫째, 보건소 신속대응반입니다.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역 보건소 인력으로 즉시 출동합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2명에서 3명과 행정요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DMET이 오기 전까지 현장응급의료소를 초기 세팅하고 사상자 규모를 파악하는 핵심 선발대입니다. 둘째, 권역재난의료지원팀 권역 DMET입니다. 재난거점병원에서 파견되며 팀당 의사 1명,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 1명으로 딱 4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팀은 요청 후 10분 이내 출동이 목표이고 두 번째 팀은 2시간 이내에 출동합니다. 이들이 본격적인 전문 처치와 분류를 수행합니다. 셋째, 중앙재난의료지원팀 중앙DMET입니다. 권역의 역량을 초과하거나 3일 이상 장기전이 될 때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투입되며 3시간 이내 출동합니다. 이동형 병원까지 구축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들은 모두 규격화된 조끼 복장과 재난 현장 출입증을 소지하여 통제선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환자를 살립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지휘 체계가 있어도 텐트를 7위치를 잘못 잡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현장응급의료소의 입지 요건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지휘소와 상의하여 안전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텐트는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에 대비하여 반드시 바람을 등지는 방향에 설치해야 합니다. 배수와 전기 사용이 용이한 평지여야 하죠. 동선을 보십시오. 소방구급대가 위험구역에서 환자를 빼내오면 임시의료소를 거쳐 보건소장이 지휘하는 현장응급의료소로 들어옵니다.
환자는 중증도 분류반에서 태그를 달고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반 텐트로 들어가며 처치가 끝나면 이송반을 거쳐 구급차에 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가 들어오는 동선과 환자를 싣고 나가는 구급차의 동선이 절대 교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선이 꼬이면 구급차가 엉켜서 1분 1초가 급한 중증 환자가 길바닥에서 갇혀 죽게 됩니다. 철저한 일방통행 동선 확보가 핵심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선착팀이 무의식적으로 수행해야 할 전술적 알고리즘, 바로 CSCAPTTT입니다. 영문 스펠링의 앞 글자를 딴 이 절차는 크게 두 가지 페이지로 나뉩니다. 페이지 1은 현장을 통제하는 CSCAP 단계입니다. 구조와 의료의 판을 까는 작업이죠. 이 판이 완벽히 깔린 다음에야 비로소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페이지 2, 의료행동인 TTT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보 구조대원일수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 흘리는 환자에게 뛰어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지위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인행동은 2차 붕괴나 사고로 구조대원 본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드시 CSCAP이 선행된 후 TTT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시적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CSCAP의 세부 임무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C는 커맨드, 지휘체계 확인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선착팀은 가장 먼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도착을 보고하고 소방이 임시로 운영 중이던 의료소의 전반적 상황을 인계받아 지휘권을 확립합니다. S는 세이프티 현장 안전 확보입니다. 의료진의 안전장구가 없거나 폭발 등 명확한 위험이 있다면 환자가 죽어가도 절대 활동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전이 우선입니다. C는 커뮤니케이션, 통신체계 구성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인 PSLTE나 모바일 상황실을 이용해 중앙상황실과 현장 간의 끊김없는 통신망을 즉각 구성합니다. A는 어세스먼트, 의료 수요 파악입니다. 현재 피해 규모와 향후 발생할 요구조자 수를 빠르게 눈으로 평가하여 감당이 안 된다 판단되면 즉시 중앙상황실에 권역 D-맷 등 후발대를 요청합니다. P는 플레이스, 장소 선정입니다. 앞서 배운 입지 요건에 따라 안전하고 구급차 동선이 확보된 곳에 텐트를 칠 장소를 선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의료 개입을 위한 완벽한 무대 세팅입니다. 판이 깔렸다면 이제 환자를 살릴 차례입니다. TTT 단계입니다. 첫 번째 T는 트라이지 중증도 분류입니다. 4가지 색상의 태그를 환자의 가슴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중요한 원칙 하나. 평시라면 심정지 환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겠지만 대량제의 현장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의료 자원의 역량을 초과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검은색 태그를 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냉혹하지만 필수적인 결단입니다. 두 번째 T는 트리트먼트, 응급처치입니다. 분류된 긴급, 응급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D-맷 가방의 물품을 활용해 인명구조 중 제술 등 필수 처치를 시행합니다. 처치 중에도 상태가 변하면 중증도를 계속 재분류해야 합니다. 세 번째 T는 트랜스포트, 이송입니다. 실시간 병원별 수용 능력을 중앙상황실에서 파악하여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의료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분산 이송을 철저히 집행합니다. 중증도 분류표 일부는 이송반이, 일부는 병원이 보관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재난 현장의 환자 생사를 가르는 4가지 색상의 중증도 분류 체계를 명확히 매칭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첫째, 빨간색 긴급 이미디엇입니다. 즉시 또는 수분 이내에 처치하지 않으면 죽는 환자들입니다. 생명이 위독하지만 즉각적인 처치를 하면 살 수 있는 기도폐쇄, 중증 외상, 대량 출혈, 기도화상 환자가 속합니다. 둘째, 노란색 응급 딜레이드입니다. 수시간 이내에 조기 처치가 필요하나 당장 처치가 약간 지연되더라도 생존이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다발성 골절이나 생명을 당장 위협하지 않는 중증 출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초록색 비응급 미너멀입니다. 수시간 이후에 치료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단순 골절, 경미한 화상, 타박상 환자입니다. 마지막 검은색 사망 및 지연 익스펙턴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망하였거나
현재 우리가 가진 부족한 가용 자원으로는 도저히 소생시킬 수 없는 가망 없는 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자원을 낭비하면 빨간색 환자들이 죽게 됩니다. 중증도를 분류하는 구체적인 기법들입니다. 먼저 미군에서 유래한 매스 트라이지를 보시죠. 무브 이동, 어세스 평가, 스워트 분류, 샌드 이송의 약자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 저쪽으로 가세요 해서 걸어가면 무조건 그린 비응급입니다. 남은 사람 중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옐로우 반응 없는데 숨 쉬면 레드, 숨 안 쉬면 블랙. 아주 단순하고 빠르지만 정밀하지 못해 과소 분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것이 살트 트라이지입니다. 스워트, 어세스, 라이프 세이빙 인터벤션즈, 즉 인명구조 중 제술, 트리트먼트 및 트랜스포어트의 약자입니다. 확성기로 걸을 수 있는 분 이동. 그린 못 걷는 분 손 흔들어 보세요. 옐로우.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는 무반응자들을 최우선 평가군으로 삼아 개별 평가 어세스에 들어갑니다. 살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바로 평가 과정 중에 대량 출혈 지혈, 기도 개방, 흉부 감압술, 해독제 투여 같은 즉각적인 인명구조 중재술 LSI를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무호흡일 때 2번의 구조 호흡을 시도해 본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보편적이고 시험의 출제율 1순위인 스타트 트라이지 방법입니다. 환자당 60초 이내에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3가지 지표인 R, P, M 즉 호흡, 순환, 의식을 평가합니다. 완벽히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 R 호흡입니다. 보행 불가능 환자에게 다가가 숨을 쉬는지 봅니다. 안 쉬면 기도를 열어봅니다. 그래도 안 쉬면 블랙 사망입니다. 기도를 열었더니 숨을 쉬거나 처음부터 호흡수가 분당 30회 이상으로 헐떡이거나 10회 미만으로 떨어지면 바로 레드 긴급입니다. 호흡이 10회에서 30회로 정상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피순환입니다.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이 2초 이상 지연되거나 손목의 요골동맥 맥박이 만져지지 않으면 심각한 쇼크 상태이므로 레드 긴급입니다. 2초 이내 정상이면 다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 M 의식입니다. 환자에게 내 손 꽉 쥐어보세요 같은 간단한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의식이 혼미하면 레드 긴급입니다. 지시를 잘 따르면 비로소 옐로우 응급 딱지를 붙여줍니다. ERPM 공식의 수치 호흡 10에서 30, 순환 2초를 사례에 적용해 색깔을 찾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니 완벽하게 숙지하십시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량제의 강의의 방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화면 하단의 문구를 다 함께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재난응급의료체계는 모든 환자를 현장에서 완치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2차적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도의 최적화된 물류 및 구조 네트워크입니다. 재난 초기 쏟아지는 환자와 빗발치는 신고 전화로 현장은 압도적인 병목 현상과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보건소 신속 대응반과 권역 디맷이 투입되어 CSCAP로 현장을 통제하고 RPM 기준으로 중증도를 4가지 색상으로 차갑고 냉철하게 분류 즉 트라이지를 해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십 개의 재난 거점 병원으로 환자를 질서 정연하게 분산 이송함으로써 혼돈은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질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쥐게 될 그 중증도 분류표 한 장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장 대량제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